김정은이 지금 이 전사자 가족들에게 머리를 90도로 숙인 것은 북한의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김정은 한 사람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북한 엘리트들도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승리까지 했는데 차려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부상자와 전사자 사이의 어떤 차별 대우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북한에 있었으면 김정은이 기록 영화 보니까 푸틴이 지난해 6월 갔는데 평양에 8월 28일 날 파병을 결정했어요. 그렇죠. 딱 2달 뒤에. 그리고 숨기다가 올해 4월 말에 양측이 북러가 인정했어요. 그리고 8월 하순에 그 추모 전사자들 1차 100명 좀 넘고 본부청사에 추모의 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진을. 그다음에 2차 200명이 좀 넘어요. 갑자기 그런 행사를 해요. 파병 관계된 거 보면 항상 울어요, 김정은이. 네네. 그리고 이번에 속죄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최고 지도자가 속죄한다는 표현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략적인 판단하면 가슴 아파도 의로운 희생이다 이러면 되는 거지. 네. 왜 속죄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속죄라는 것이 죄를 고한다라는 말 아닙니까? 죄를 용서해달라 뭐 이런 건데. 북한에서 안 쓰는 표현인 써야 안 표현 써요. 최고 지도자가 죄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 그런 표현은 쓰지 않죠. 그만큼 김정은이 지금 이 전사자 가족들에게 머리를 90도로 숙인 것은 북한의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군의 파병이 결정이 되고 나서 실제 1월 같은 경우에는 쿠르스크에서 전투가 굉장히 격렬하게 치러지던 시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 전사자가 하루에도 뭐 몇십 명씩 생기던 시점이다 보니까 북한 내부에도 해당 소식들이 들어갔고요. 한국에서도 북한 내부의 어떤 뭐 대북 라디오라든가 뭐 대북 전단이라든가 즉 북한의 정보를 들여보낼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북한군의 전사자가 속출하고 있고 북한군이 10,000명, 20,000명 규모로 파병했다라는 소식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부에서 특히나 폭풍군단의 자녀들을 보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폭풍군단이 보내게 되면은 그 10년 동안 면회를 한두 번밖에 못 오고 편지도 받을 수 없거든요. 내 자녀가 간 것은 아닌지 혹은 내 자녀가 죽은 것은 아닌지 어떠한 소식도 전달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속이 새까매지면서 사실상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었고 이게 사람들의 어떤 그 입을 타고 소문으로 번지면서 뭐 정말 많은 소문이 북한에 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당국이 했던 게 뭡니까? 이 폭풍군단 장교들의 가족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외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소개령이라고 하죠. 이 소개령도 시킨 적이 있었고 이 정보를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압박을 했지만 결국 사람이 그 정보라는 게 어디 뭐 그렇게 말처럼 통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넘어갔고 그 2만 명의 가족들을 통해서 결국은 북한 내부에 다 알만한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3월부터 북한의 어떤 그 전사자 그리고 이제 전상자들이 귀국이 되면서 군대에 보낸 줄 알았더니 나라를 지키라고 군대를 보내놨더니 싸늘한 주검이 돼서 돌아온 본인들의 어떤 자녀들의 그런 시신을 보면서 그 유가족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아니면 팔다리 없이 오든지. 멀쩡하게 군대를 보내놨더니 다리가 없고 팔이 없고 뭐 신체에 어느 하나 성한 부위 없이 부상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어떤 주민들이 더 경악할 만한 것은 이들이 이렇게까지 몸이 상해서 돌아왔는데 적절한 보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북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예시로 북한의 병사들이 러시아에 갔을 때 1인당 받는 금액이 한 달에 약 280만 원 정도라고 하죠. 뭐 근데 그 돈이 그러면 이 유가족에게 돌아갑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돈, 즉 한 달에 2,000불이 넘는 그 돈들은 병사 머릿수로 따지면 정말 어떻게 보면 수십만 불인데 그런 것들이 다 북한 당국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보면 뭐 김주애가 명품 코트 600만 원짜리 코트를 입었다. 김여정이 뭐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들었다. 이설주가 뭐 어떤 가방을 들었다. 즉 북한 고위층의 명품 소비에 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 결코 북한 주민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북한 당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뭐 영웅 추모비를 세우겠다. 뭐 조선노동당 당사에 이들의 뭐 사진을 걸겠다. 그거 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한다고 해서 좀 자녀들을 잃은 혹은 남편을 잃은 가장을 잃은 그 가족의 생활 형편이 나아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격분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구나라는 걸 느껴서 최대한 최고 지도자가 나서서 북한 주민들한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론을 달래고 있다. 철저히 여론 달래기 용이다. 즉 김정은이 이렇게까지 신중하게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한다는 것은 그 반대로 북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우리 김 선생님 북한에 계실 때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차이가 없죠. 똑같은 나라죠.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를 겁니다,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신나치라고 그러고 러시아에서 싸우라고 하는 그런 명분 자체가 통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한 번도 나치랑 싸워본 적이 없고요, 일단은. 아, 그러네. 네, 뭐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다고 하지만 그게 나치와는 좀 형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치라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배웠던 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것이지. 오래된 유물. 오래된 유물 같은 것이지. 또 북한은 직접적인 연관 관계도 없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대륙도 달라요. 이게 뭐 아시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혹은 뭐 예전에 뭐 중국이 그 한국 전쟁 때 뭐 항미 원조 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에 관련된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는 그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중국이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우리도 의리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를 도와준다? 그것도 저 수천 킬로 떨어진 우크라이나에까지 가서 이름도 모르는 전장에서 러시아를 위해 싸운다? 이것은 사실상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아니 러시아가 북한이 어려울 때 뭘 해줬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우크라이나에까지 가서 그 수천 명이 죽거나 부상당하는 그런 일을 도대체 왜 당해야 되느냐. 결국은 모든 것이 김정은 한 사람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북한 정권에 충성을 하는 것을 세뇌받았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나 북한 엘리트들도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듭니다. 노동당 본부청사에 추모의병 만들어 놓고 네. 101명인가 그랬을 거예요. 사진 걸어놓고. 맞습니다. 101명 맞습니다. 예, 하는데 거기서 그 유족들이 울고불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네. 옆에서 제지하는 장면이 있는데도 그걸 못 막더라고요. 그게 무슨 국가에 대해 헌신해서 자랑이 이게 아니고 그 억울함 이렇게 보였거든요. 네. 북한에서도 지금 1명 낳죠. 자녀 1명 낳죠. 아 그렇습니다. 네. 1명 낳죠. 네. 그 도저히 그 유족들이 아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뭐 당시 분위기 뭐 여러 가지 장엄한 분위기고 김정은까지 나와서 뭐 추모해주고 하니까 살짝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뭔가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결국 그들의 눈물의 본질은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김정은은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 앞에서 허리 몇 번 숙이고 속죄한다는 말 몇 번 하면 사실 김정은은 털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평생 털어낼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명분 없는 전쟁에 생뚱맞은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죽어서 돌아왔고 합당한 보상도 받지 못했고 결국 김정은이 나서서 위로 등 몇 번 두드려졌다고 김정은은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가족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막막함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그것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보상으로서 그들의 자녀들을 모두 혁명학원에 입학시킨다라고 얘기했지만 자녀들이 혁명학원에 가는 것과 별개로 당장 이 사람들의 생사가 그러니까 생계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남편이 없잖아요. 아들이 없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특히나 유가족 입장에서는 아무리 북한 당국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준다 하더라도 그 슬픔, 그 억울함을 그렇게 단기간 안에 가시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북한 보고 놀란 게 현직에 뭐 당 조직비서 조용원이든 총리든 현직에 아무리 잘 나가도 현직에서 나오면 바로 끝난다. 아무런 혜택도 없다는 거 보고 놀랬거든요. 맞죠? 그렇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사는 집 다 북한 국가로부터 받은 집이기 때문에 네. 현직에서 끝나면 그 집에서 나와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있고요. 그리고 특별 배급도 없더라고요. 뭐 우리는 연금이라는 게 공무원하면 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북한은 공무원 연금 같은 게 없습니다. 즉 현직이 없으면 배급도 끊기는 것이고 현직이 없으면 현직에 있을 때 누리던 권력은 다 사상 누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족들도 일단 돌아서면 아무런 혜택이 지속적으로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최고위직도 그게 없는데. 그렇습니다. 맞죠? 네, 자,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말했어요. 새별거리. 평양에 이 유가족들에서 새별거리를 만들어 살게 해주겠다. 이게 좀 일치해요. 뭐냐. 파병될 때 갔다 오면 평양에 살게 해준다. 대학 들어가게 해준다. 노동당 입당시켜준다. 입당시켜준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새별거리가 뭐냐. 분명히 유족들을 위해서 그랬거든요. 자, 전사자가 100명이면 부상자는 곱하기 3 내지 5거든요. 그럼 이 상위 군인들이라고 그러죠. 네. 이 장애를 입은 군인들이 훨씬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평양에 장애인들 못 살죠. 사는 구역이 따로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아주 소수의 장애인들이 살고요. 다만 예외의 경우는 있습니다. 평양 같은 경우에 군대에서 상해를 입은 사람들을 영해 군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영해 군이라고 그러죠. 영해 군인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양에서 영해 군인들이 다닐 수 있다고 보세요? 수백 명, 저는 뭐 수천 명이?
다닐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취직할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북한은 장애인을 위한 어떤 시설,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우리나라 수준도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뭐 공공버스라든가 이런 것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더 확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북한은 아예 그런 게 없습니다. 지하철 타보신지 모르겠지만 북한은 장애인을 위한 지하철 도구가 없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북한 지하철을 원천적으로 못 탑니다. 그리고 버스도 못 탑니다. 궤도전차 같은 경우에도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궤도전차를 못 타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고 했을 때에도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그 아파트를 못 올라갑니다. 우리는 경사로를 만들어서 그 경사로를 예. 따라서 올라갈 수 있지만 북한은 그런 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천 명의 상위 군인이 발생을 했을 경우 북한은 니들을 뭐 어떻게 우격다짐으로 살게는 해줄 수 있으나 그 뒤의 삶이 보장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북한 그 영화나 기록 영화 보면 장애인들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어쨌든 의도적으로 세계 최고의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평양에서 장애인들은 못 살게 하거나 그늘인 건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러시아 전쟁에서 상해를 입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수천 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정 발표에 의하면 거의 5천 명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5천 명에 달하는 뭐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한번에 평양 거리를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맞겠죠. 그러면 사실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울한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승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이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거나 이런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특히나 평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 사람들은 다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이 다치고 돌아왔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창기에 보여주기 식으로 이들을 뭐 어떻게 살게 해주겠으나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들은 평양 외곽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장이나 회사나 이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생계의 길을 북한 당국이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은 평양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1차 때 101명을 추모의 벽에 초상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대부분 장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군관 맞죠? 네네. 그리고 김정은이 연설에도 저 군관들을 보라 이래거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목란간에서 200몇 명을 또 하거든요. 네네. 그럼 제가 보기에 1차를 했을 때 2차의 불만들이 폭발적으로 나오니까 두 번째에 가서 속죄란 말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보거든요. 그럼 3차, 4차도 가능하겠네요, 지금. 600명 정도의 전사자라고 했을 때 앞에 101명 정도를 공개를 했고 이번에 한 200여 명을 공개하면서 지금 한 300여 명 정도가 지금 공개가 남아있는 됐어요. 최소한 네. 4월 기준으로. 그러면 그 정도의 절반 인원이 남아있다는 건 아닙니까? 예. 근데 북한이 첫 번째 공개를 했을 때 특훈을 세운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사자 중에서도 특훈을 세운 사람들. 근데 사실 전사자 입장에서는 이미 다 죽었는데 결국은 뭐 수류탄을 맞고 죽은 사람이나 뭐 드론 맞고 죽은 사람이나 매 한 가지 아닙니까 사실 전장에서. 근데 여기서 특훈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북한 기준에서는 어떤 전투에서 공로를 세운 게 아니라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김일성 장군 만세, 김정은 장군 만세를 외쳤느냐 안 외쳤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충성심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충성심을 유지했느냐 안 유지했느냐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북한 군인들이 드론을 펴서 도망가다가 죽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들판에서 막 무리한 진격을 하다가 우크라이나 드론에 발각이 돼서 그 드론을 피하려고 어떻게 막 노력하다가 죽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북한 기준에서는 이게 특훈이 아닌 거예요. 특훈이란 뭐냐? 우크라이나가 공격해 왔을 때 자폭하는 거. 김정은 장군 만세를 외치며 자폭한 사람들, 뭐 장교와 부사관 둘이서 술탄 하나를 놓고 뭐 조국 만세를 외쳐 자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특훈이다라고 규정을 지어버리니까 전사자 입장에서는 아니 다 똑같이 전장에서 죽었는데 누구는 특훈이고 누구는 특훈이 아니냐라는 불만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고 저는 그래서 이 600명에 대한 어떤 그 북한 당국에서의 예우는 아마 점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지만 1차, 2차, 3차, 4차로 뒤로 갈수록 여러 가지 어떤 예우 수준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뒤에 배치된 사람들의 불만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죽어야만 그러면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냐. 똑같이 싸웠는데 나는 팔 하나 잃었고 다리 하나 잃었는데 죽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이런 대접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은 지금 위로 잔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샛별거리라는 것도 좀 의문이 가는 것이 4,700명이라고 했죠. 국정원이 발표한 숫자가. 예. 이 사람들이 다 여기 살 것이냐. 이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가 없죠. 네, 전사자의 600여 명의 가족들만 여기서 살게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600명이어도 4인 가족 하면 2,400명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4,700명이면 4인 가족하면 거의 2만 명이거든요. 네. 그 살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상자와 전사자 사이의 어떤 차별 대우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결국은 이 부상자들은 결국은 안 좋은 대접을 받으면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참혹한 상황, 보급이 안 돼 있고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전략적 판단 미스들 혹은 북한이 돌격만 강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후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전투 행태들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북한 사회에 빠르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대우해 주려면 다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 우리 김금혁 평론가님이 중국에 와서 예. 베이징대 들어갔잖아요. 김대 다니다가 처음 한 게 김정은 검색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만 해도 북한에 비하면 자유국가죠. 천국이죠. 뭐 지금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 그때는 네. 사실 후진타오 시대는 네. 중국은 자유국가였어요. 네. 자 그러면 북한 인민군 입장에서 네. 러시아 파병 갔을 때 놀라운 신세계죠. 아우 당연합니다. 이게 사실은 러시아로 파병됐을 때의 가장 첫 번째 북한 군인들이 느끼는 그 이질감 같은 게 첫 번째는 그겁니다. 급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급여라든가 혹은 배급이라든가 혹은 전투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북한에서 특수부대면은 그래도 상당히 어떤 그 여러 가지 배급이 잘 되는 시스템인데 그 사람들조차도 러시아에 갔을 때는 굉장히 신세계를 경험했다. 근데 또 그것도 러시아는 보급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러시아 보급이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 군인들이 먹는 여러 가지 뭐 초콜릿이라든가 전투식량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사시스키, 그렇죠. 칼바사.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북한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이고 그리고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전장에서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고 또 인터넷이 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케이팝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전장이다 보니까 군인들의 어떤 피로도라든가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좀 허용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전투를 하러 나갔지만 그래도 러시아의 어떤 문화들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이것은 부상자들을 중심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부상을 당하면 어디로 갑니까? 병원에 쉬어야 되니까. 후방으로 후송됩니다. 후방으로 이제 후송이 되면은 그때 병원은 침대에 누워서 보는 건 러시아 TV,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보고 기호에 따라서는 한국 드라마도 볼 수 있거든요. KBS 월드 나옵니다. 거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사실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병이 되어서 전투 경험도 있지만 어떤 해외에 대한 어떤 경험 사실 평생 나가볼 수 없는 그런 해외에 나갔다 왔고 그것도 몇 개월이나 시작되면서 상당 부분 그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가 러시아 파병될 때 나 죽는구나 이것도 있지만 나 해외 간다. 이런 들떠서 간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 러시아 그 북한군 포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 전투를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이 전투의 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북한 당국이 뭐 그렇게 치열한 쿠르스크 전투에 당신들을 파병할 거라고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군사 훈련하러 간다 이렇게 실전과 같은. 네, 실전과 같은 훈련하러 간다라고 속이고 보냈기 때문에 러시아에 간다라는 그런 어떤 들뜬 생각에 많은 병사들이 좀 환호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만 명이 확인됐거든요. 네. 파병이 됐거나 가기로 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 그 변화된 세계를 보고 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제한되지만 네네. 북한에서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트로이의 목마가 될 가능성은 없어요? 북한이 새로운 소식을 전파하고 북한에 또 우리도 월남전 때 갔다 오신 분들 힘들었거든요. 트라우마. 네네. 그다음에 6.25 때 상인군인들 되신 분들 그때 보훈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힘들어서 여러 가지 힘드시기도 하고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북한 변화의 하나의 어떤 그 트리거 촉발된 이런 가능성은 없어요? 저는 생존자들을 중심으로 그것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죽은 사람 혹은 다친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보상이 잘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다치거나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아서 나온 병사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북한은 그들한테까지도 동일한 수준의 어떤 혜택을 제공해 줄 여력이 안 됩니다. 뭐 돈이 있어야 그들한테 뭘 해주죠. 북한은 오히려 살아 돌아온 사람들한테는 군인의 의무를 다하고 왔다. 의무를 다한 건데 뭘 바라냐? 뭐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남전 때 우리는 돈이라도 벌어왔지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아니 그럼 나도 열심히 싸웠고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총을 안 맞았다. 혹은 드론을 안 맞았다. 수류탄 파편을 안 맞았다는 이유로 그냥 평군인으로 남아있고 그냥 입당 정도만 시켜주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고 사실 이 사람들을 평양 시민으로 받아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 그 책임을 져요? 네. 평양은 또 인구를 굉장히 잘 관리를 네. 해야 되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반발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즉 부상자와 부상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뭉쳐서 아니 왜 우리한테는 저들은 대접을 해주지 않느냐. 누구는 목난간에 가서 김정은도 만나고 오고 혁명학원도 가는데 열심히 싸웠는데 심지어 승리까지 했는데 쿠르스크를 결국은 빼앗았기 때문에 승리 그렇죠. 아닙니까? 맞아요. 승리까지 했는데 차려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나 이게 궁금해요. 자폭을 실제로 많이 했나 봐요. 네네. 사실인가 봐요. 그다음에 지뢰개척 가면 죽는 거 알면서도 돌격 앞으로 갔대요. 네. 그거는 과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정신무장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지금 기억나세요? 2명이 포로가 됐잖아요. 네. 포로가 된 뒤 2주일 만에 공개했거든요. 화면을. 네네.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나 나만 갈 수 있나? 나 85% 갈 거야 이러잖아요. 네네. 그렇게 말 한마디로 그리고 그 두 사람 중 두 사람도 자폭을 하려다 잡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자폭 정신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2주 만에 망하게 바뀌어요? 사실 어떻게 설명이 돼요, 그게? 북한의 세뇌라는 것은 제가 네.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죠. 뭐 아주 단단히 세뇌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지만 해외에 나와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세뇌가 깨지는데 북한의 세뇌는 단순합니다. 즉 다른 해외 정보를 다 차단하고 북한 당국이 얘기해 주는 것만 듣게 되면은 다른 어떤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세뇌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 일단 나왔기 때문에 다른 해외의 어떤 여러 가지 문물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그 두 번째 그 포로 같은 경우에도 체포돼 보니까 러시아라든가 북한이 선전하던 우크라이나 나치 우크라이나라고 했는데 지나치게 잘해주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러시아가 침략을 한 게 맞고 결국은 지금 북한은 침략자를 도운 셈이었고 여러 가지 어떤 인터뷰라든가 혹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남한 드라마를 보고 싶다고 남한 드라마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즉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아주 소량이라도 들어오면 단번에 그 세뇌는 깨집니다. 북한 당국이 해왔던 그 세뇌는 대부분 다 거짓말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사실상 눈을 뜰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병사들 같은 경우에도 정의의 전장에 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뭐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얘기를 듣고 실전과 같은 훈련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갔는데 전장이었고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가 나치기 때문에 서방이 먼저 러시아를 침략했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고 실제 전투에 들어갔는데 실제 잡혀서 보니까 러시아가 쳐들어간 게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지난 수백 년간 시달려왔던 역사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침략자의 편에서 싸웠구나. 내가 침략자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자, 마지막으로 좀 약간 복잡한 질문인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MZ세대들 뭐 네. 사상이 뭐 해이하고 무슨 뭐 너무 자유롭고 북한 애들은 자폭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큰일 났다. 전 여기 동의 안 해요. 저도 동의 안 합니다. 예, 우리 MZ세대들이 훨씬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실제 전장에서 단순히 사상 무장대 잘못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는 양상을 보면 저는 그걸 알 수 있다고 보는데 러시아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권위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러시아 병사로 사출된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나치다라고 굳게 믿고 있고 러시아 당국에 세뇌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숫자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본인들의 조국 즉 자유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원동력이 더 크다고 봅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 그게 있으나마나 뭔지 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세뇌받은 그대로 싸울 수는 있습니다. 러시아도 보면은 징집병들을 막 돌격시키고 죄수들을 풀어서 돌격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 적은 숫자로도 지금 3년 넘게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자유를 지켜야 된다. 자신들의 조국을 지켜야만 자유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치 북한군은 정말 정신적으로 잘 무장이 돼서 혹은 우리는 남한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안 가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이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결국 않다. 전체주의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붙었을 때 나오는 원동력은 누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느냐인 것 같습니다.